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는 과거 기흥 캠퍼스 정기검사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원안위도 책임이 있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 차주 등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주들은 벤츠 측이 전기차에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의 배터리가 실린 것처럼 허위 고지해 피해를 봤다는 입장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한강은 우리 문단을 넘어 세계 문학계에서 젊은 거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내륙 곳곳에 아침 안개가 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동안 올랐던 기온이 밤에 크게 떨어지면서 수증기가 응축돼 벌어지는 현상인데 가을에는 주로 내륙에 안개가 끼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나온 삼성전자 최고 안전 책임자가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피폭 사고로 발생한 화상이 부상인지 질병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최고안전 책임자가 기흥 캠퍼스에서 일어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하나하나 실행해 가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료와 보상 이후 과정도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로 발생한 화상이 부상인지 질병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령의 해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피해자의 원인이 지금 화상인지 부상인지 질병인지도 대답을 못하시면 재발방지 대책이 어떻게 나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일어난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방사선 피폭 사고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사고 원인은 삼성전자의 관리 부실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책임도 있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2019년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정기검사에서 원안위는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이 절차와 문서화돼 있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문제없다고 판정했습니다. 또 당시 삼성전자는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이듬해인 2020년에 3명이었던 안전관리자를 2명으로 줄였습니다.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못 느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방사선 발생 장치에 대한 신고 기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관리 상태가 올바른 건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하는. 원안위는 지난 7일 국립암센터에서 발생한 피폭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고 장비보다 더 엄격한 허가 장비에서도 단순 부주의로 인해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방사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체코 원전 수출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 쾌거고 본 협상 성사는 국익과 직결되는 일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 우리나라 원전 사업 우려가 있었는데 잘 극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아직 최종 계약이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의 성급한 행동과 일방적 선언은 아무리 협상이 불리해도 계약은 하라는 압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름철 급격하게 증가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겨울철을 앞두고 독감과 폐렴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지난 8월 셋째 주 여름철 유행의 정점을 찍은 뒤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독감과 폐렴 환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도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합니다. 75세 이상은 오늘부터, 70에서 74세는 오는 15일부터, 65세에서 69세는 18일부터 차례대로 접종을 받을 수 있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와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11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에는 코로나19 변이에 효과적인 JN1 신규 백신이 활용됩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이 가능한 기관 등 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요. 접종 전 아픈 증상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상담을 받고 접종 이후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또 의료기관을 찾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종 이후 의료기관에 잠시 머물면서 급성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한 뒤 귀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구진이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25만 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던 2020년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사람들은 주요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미확진자보다 2배 컸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입원했던 경우엔 위험이 3배로 올라갔습니다. 연구진은 또 코로나19로 입원했던 사람들 가운데 혈액형이 O형인 경우엔 A형이나 B형, AB형만큼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정 갈등이 8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인사가 함께 참여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다만 의정 대화란 의미 부여가 무색할 만큼 주요 쟁점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 정부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인사 4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대 의대 측 토론 제안을 대통령실이 수용해 성사된 겁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대화를 반기면서도 의대 증원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에 1만 명이 아니라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즉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최소 4,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 의사들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는 등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약한 환자는 강력한 처방이 효과를 보기도 전에 대개 부작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의료는 의료 개혁의 효과를 보기도 전에 체계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또 의대생 휴학과 관련해 지금까지 못한 수업을 이제부터 끝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고등학교 봄, 여름 못 다녔는데 11월부터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고학년 거 마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불가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휴학은 권리가 아니라며 집단 동맹 휴학은 허용될 수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의대 교육 단축 논란에 대해서도 현재의 6년 과정을 줄일 의도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공백을 거치고 오긴 했지만 그거를 리커버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를 한다면 그거는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다면 그거는 학교에서 제안을 한다면 받아주겠다라는 정도로 얘기가 됐던 게 8개월째 답보 상태에서 의정 대화가 열렸지만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토론은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에 정부와 대화 자체가 이적 행위란 의료계 내부 비판까지 나오는 등 앞으로 대화가 계속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빅5로 불리는 국내 대형 상급 종합병원 5곳 가운데 2곳은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아무도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125명 중 58%인 73명이 선발됐습니다. 지원자 중 41%가 빅5 병원의 문을 두드렸는데 이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은 합격자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서울 아산병원의 경우 지원자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반기 전공의 합격자 73명 중 76%는 권역 1지역인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길었던 불볕더위가 가고 이제야 청명한 가을 날씨가 됐지만 또 다른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침 안개인데요. 이맘때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봄, 겨울과는 다른 가을 안개의 특징이 뭔지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짙어지자 땅 위로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밤사이 생겨난 안개는 해가 떠오르는 아침까지도 이어집니다. 공기가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온도가 높을수록 커집니다. 비유하면 낮 동안 기온이 올라 그릇이 대야처럼 커졌다가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밥그릇만큼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진 그릇에 수증기가 담기지 못하고 공기 중에 물방울로 떠다니는 것이 바로 안개입니다. 가을 안개는 주로 내륙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하천 주변 등 심한 곳에서는 200m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전국이 기온은 10에서 25도 정도의 수준으로 기온이 하강하면서 지표면 부근에 있는 수증기가 포화가 되면서 안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봄과 겨울에도 안개가 복병인데 가을과는 발생 장소와 원인이 다릅니다. 낮에 데워진 땅이 밤에 식어 내륙에 안개가 끼고 바다에서도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해수면을 지나며 큰 온도 차이로 안개가 만들어집니다. 밤에는 육지가 더 차가워져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불어가기 때문에 두 안개가 만나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즉, 가을에는 주로 내륙에 안개가 끼고 봄과 겨울에는 육지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짙은 안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륙에 안개가 끼는 시기에는 교통사고가 늘어날 수 있어 특히 위험합니다. 가을에는 내륙, 특히 강이나 호수 또는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짙은 안개가 더 낄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운전 등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5년 영종대교 106종 추돌 사고 등 대규모 차량 연쇄 추돌 사고의 대부분은 안개가 원인이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어제 오전 8시 45분쯤 충남 보령시 녹도 인근 해상에서 용오름이 목격됐습니다. 제보자는 보령 녹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하던 중 길산도 방향 쪽에서 용오름을 목격했고 5분 정도 이어지다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오름은 대기가 불안정할 때 관측되는 기상현상입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난 전기차 화재 기억하실 겁니다. 삽시간에 주변으로 불이 번지면서 큰 피해를 낳았는데요. 불이 난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 차주 등 20여 명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8시간여 만에 간신히 꺼졌지만 주민 2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고 주변 차량 800여 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벤츠의 전기차 모델인 EQE 350 플러스인데 화재 2달여 만에 해당 차량 기종 소유자 등 24명이 벤츠 본사와 벤츠 코리아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먼저 벤츠가 사기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 EQ 시리즈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됐지만 벤츠 측이 이를 숨기고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 배터리가 실린 것처럼 허위 고지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차량에 장착되는 파라시스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CATL이 장착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은폐에 의한 기망이다. 화재 사고 이후 벤츠 측이 리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 결함을 숨기려고 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배터리 열폭주 위험이 큰데도 벤츠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설계나 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라 사고가 나고 나서 굉장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은 취지에서 사게 된 전기차로 인해서 내가 왜 이런 걱정까지 해야 되는지. 차주 측은 일단 한 사람에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벤츠 허위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결과에 따라 청구 액수를 더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최근 2달간 국내 수입 전기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보다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 8월에서 9월 국내에 신규 등록된 수입 전기차가 테슬라를 포함해 모두 6,868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8월과 9월 2달 동안 11,400여 대의 수입 전기차가 신규 등록됐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40.1%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른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포함해 핵심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앞서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가 일어난 뒤에야 상황을 알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는데 법원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미정산 사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엔 뒤늦게 알게 된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조 5천억 원대 정산대금 편취하셨다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류화연 위메프 대표 역시 미정산 사태에 책임을 느끼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회사 만들고 싶어서 복귀한 거고요. 기존 회사 대비해서 연봉도 좀 희생하고. 류광진 티몬 대표의 경우 구 대표의 결정으로 큐텐 본사가 티몬의 자금을 임의로 끌어다 쓴 것일 뿐 본인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12시간 넘는 심사를 거쳐 구 대표를 포함한 모든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구 대표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 인수, 그리고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 등에 있어서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경영진들의 경력 등을 고려하면 달아나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정산해줄 대금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이어가며 판매 대금 1조 5,9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에 7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치고 기업을 인수하겠다며 회사 자금 670억 원을 빼돌려 쓴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영세 판매 업체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 피해를 본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영진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혐의를 부인해 증거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 수사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법원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과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티몬 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구 대표를 포함한 핵심 경영진 3명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며 피해 상황과 진술 청취 등 보강 수사에 나선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전담팀을 꾸린 뒤 수사 착수 2달여 만에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화연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등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2000년 평화상 이후 두 번째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한국 작가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에 이어 24년 만에 역대 두 번째 한국인 노벨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한강의 작품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또 작가 한강이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인식을 지니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Her works span so many different genres, and she writes this really intense lyrical prose that is both brutal and tender, and sometimes slightly surrealistic, and very, very exciting to read, I think. 역대 121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된 한강. 여성 작가로는 18번째,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첫 수상입니다. 노벨위원회는 또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계정에 한글로 작가 한강의 이름과 작품들을 표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외신도 한국 작가 최초의 수상이라며 긴급 뉴스를 전했습니다. 특히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과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흥행, 세계적인 K-팝 그룹인 BTS, 블랙핑크 등을 거론하며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점점 커지고 있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반영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 약 13억 4천만 원과 메달과 증서가 수여됩니다. 노벨 문학상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소설가 한강은 시적인 문장과 깊이 있는 세계 인식으로 우리 문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작가였습니다. 2016년 세계적 권위의 부커상에 이어 올해 노벨 문학상까지 거머쥐면서 세계 문학계에서 젊은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한강은 1993년 시인으로 먼저 등단했습니다.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소설 붉은 닷이 당선되면서 소설가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어 1995년 소설집 여수의 사랑을 내면서 전업작가로 집필 활동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2005년에는 소설 몽고반점으로 30대의 나이에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일찌감치 한국 문단에 가장 주목받는 작가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상문학상 수상위원회는 다른 젊은 작가들과 달리 진중한 문장에서 깊이 있는 세계인식이 드러난다고 밝혔고, 문학평론가 이어령은 차원 높은 상징성과 뛰어난 문장력으로 소설을 읽는 차원 높은 재미를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강의 소설이 영미권으로도 번역되면서 특유의 시적인 문장과 밀도 있는 구성은 해외 평단에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2016년에는 소설 채식주의자로 노벨문학상, 프랑스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평가받는 부커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쁘다거나 이런 생각보다 참 이상하다 이런 느낌 정도였어요. 이어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 프랑스 메디치 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국제적 명성을 쌓았습니다. 올해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한강은 이제 세계 문학계가 가장 주목하는 젊은 거장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 또 아시아 여성 작가로서도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꿈을 꿨다라는 말 이면에 인간의 폭력성과 억압성을 담았던 채식주의자.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국의 역사적 비극을 담은 소년이 온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대면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작가의 강렬한 시적 산문이 한국 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인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